네,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의 투자 전략 더불어서 한국 경제의 향방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SK를 상대로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내셨는데요. 아무래도 주주행동주의의 자산 운용사의 행보를 모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속뜻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뭐 좋은 의도로 일단 뭐 레터를 보낸 거고요. SK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물론 모든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만 SK는 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SK는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고 사업 지주회사죠. 과거 한 5년간 투자 성과를 보면은 연평균 한 11.5%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세계 최고 투자회사로 가는 버크셔드웨이의 연평균 12%에 근접하는 거죠. 근데 버크셔드웨이는 PBR을 1.6배를 갖고 있고 SK는 이제 0.6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를 해소해서 또는 주주 가치를 좀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주주 행동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ESG 행동주의 라이프 자산운용이 SK의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뭐 재벌 기업이나 상장사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요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종목이 뭐 정확히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검토 중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결정이 나는 대로 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치 투자 1세대로서 국내 투자 시장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라는 평가를 듣고 계신데 과거의 가치 투자와 지금 현재 2020년대의 가치 투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과거의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 정통 가치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싼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서 내재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건데 이 기다림이 이제 너무 지루한 거죠. 때로는 뭐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투자자도 뭐 고객도 회사도 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부분의 가치주가 ESG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ESG를 개선할 의지나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좀 가치 투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주의를 이제 가미시킨 거죠, 기존에. 왜냐하면 주식이 가치주가 싼데 계속 살 수도 있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행동주의를 가미시켜서 좀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뭐 가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의 사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최근에 행동주의를 가미한 가치 투자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의장님, 지난 주말이었나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은 도박판과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양극화 더불어서 유동성의 폐해 이런 것들을 쭉 곱씹어 봤는데 최근 하반기 전반과 더불어서 우리 자산 배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그 주식시장이 보면 형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세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보면은 저금리 저성장을 배경으로 이제 성장주가 득세를 한 거잖아요. 한 6년 정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명확하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주로 좀 형세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모든 가치주가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 뭐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좀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주 또는 뭐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예를 들면 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하반기에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 가치주의 투자 전략을 좀 더 곱씹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왔지만 이게 수요가 좀 일정해서 이렇게 가격 전이를 시키기 어려운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이제 원가 비용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시세로 거래가 되니까 원재료 상승분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저희가 좀 소재 중에서 그러니까 B2C 말고 B2B인데도 뭔가 좀 수요가 많은 충분한 그런 이제 가치주들을 좀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대외 악재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한 세계 평균에 비해서 40% 정도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되고 있어요. PBR, PER 측면에서 봐도. 근데 이게 디스카운트가 될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는 거죠. 산업 구조가 너무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러면 경기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분할이나 합병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반 주주의 가치가 지배주주에서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해소돼야지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리레이팅이 되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을 주셨길래 조금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지난 3, 40년간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같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위기감으로 저희가 작용하지만 또 이 경기가 턴어라운드 됐을 때는 오히려 탄력성이 높은 경기 시크리컬 종목들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의장님이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갖고 여쭙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가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어쨌든 모든 이벤트는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벤트가 어떻게 진정되고 어떻게 안정화될 건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고 금리가 어떻게 안정되고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뭐 언젠가는 뭐 진정은 되겠죠. 근데 엄청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특정 업종은 뭐 계속 좋을 거고 내년에도 좋을 수 있고 일부 업종들은 또 타격을 받아서 생각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뭐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기업도 꽤 나올 것 같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자, 좀 전에 저희가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요. 글쎄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반등의 단초가 될까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신정부가 제안했던 좀 파격적인 제안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양도세 전면 폐지인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제 양도세가 폐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양도세 폐지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을 키운 다음에 저는 양도세 전면 폐지가 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양도세 폐지하려고 했다가 주가가 대폭락을 해서 다시 그거를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양도세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정책들, 양도세 전면 폐지가 뭐 이게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임기 내에 실행이 되면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ESG 행동주의 펀드를 주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면은 뭐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ESG 트렌드에서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ESG 트렌드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 ESG의 역설이다 그래서 너무 ESG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최근에 석탄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지은 게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유가랑 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과거에 사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킨 게 뭐 자동차 개발한 게 다 그쪽이잖아요. 뭐 영국, 미국 이런 쪽인데 뭐 개발도상국 같은 저희는 좀 억울하죠. 이제 좀 이렇게 돈을 벌어보겠다는데 너무 이렇게 급격히 변화가 오면은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협의가 필요하고 속도나 이런 거를 조율을 하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너무 급격하게 ESG로 가는 것은 또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ESG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ESG가 트렌드가 된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E, 그다음에 사회 S,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G, E하고 G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좀처럼 네. S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죠. 뭐 소셜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팁을 드리면은 기업 탐방도 안 받아주는 회사가 있고요. IR도 안 하고 PR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주식시장에 맞는 것 같고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장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뭐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자그마한 일부터 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기업별로도 ESG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ESG를 적용하다 보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냐 하는 걱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는 오히려 ESG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 한마디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당장은 뭐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몇몇 사례에서도 해외에서도 보면은 실적 악화로 CEO가 물러난 케이스도 한 2건 정도 있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비용을 내부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갑자기 예를 들면 10년 뒤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다 외부화시켜 놨다가 그때 내부화시키면 비용이 갑자기 뭐 수백억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이거를 그냥 바로 내부화시켜서 그냥 이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향후에는 더 이제 큰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냥 좌초 산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한 향후 20년이 되면 확실히 없어질 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준비를 지금 미리 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지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향후 10년 뒤에는 다시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ESG의 지금의 비용이 향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2분기도 거의 막바지 중반 정도를 넘었는데요. 2분기를 비롯해서 올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벤트들, 이것만은 꼭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는 다 벌어졌어요. 그죠? 뭐,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뭐, 게다가 뭐, 우크라이나까지 다 해서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다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수습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수습되는 폭의 속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정되고,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되고, 얼만큼 경기 회복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이벤트가 수습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반기에 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금리 인상과 고환율 등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요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가치 투자의 의미와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